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커머더티 시장 다 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일주일 정도를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유일하게 변화가 큰 게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가격 변화가 굉장히 커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거, 나무부터 가상화폐까지 모든 게 가격이 다 인플레이트 됐다. 가격이 다 올랐다. 이거 버블인데, 가상화폐부터 버블이 폭발을 한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뜬금없이 푹푹 떨어지는 걸 보니 정부가 규제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루머가 돌면서 저러는 거 보면 자산 가격 전반이 이런 식의 이렇게 뻥튀기 됐던 게 푹 꺼지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이제 가상화폐를 그 자산 범위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가상화폐의 가격이 다른 자산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현저히 낮다라는 거거든요. 가상화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다른 게 올라가고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진다고 다른 거 떨어지면 이게 똑같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존재할 의미가 없고 포트폴리오 안에 이걸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보면 이게 새로운 지금 주식, 채권, 외환, 부동산, 커머더티 있는데 여기다가 가상화폐를 넣으려고 그러면 기존의 이 자산들의 가격하고는 이게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똑같이 움직이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가령 이제 부동산 가격하고 가상화폐 가격이 똑같이 움직인다. 근데 다만 가상화폐 가격은 좀 크게 움직이고 부동산이 조금 움직인다. 그럼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사면 가상화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때문에 이게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격 변화가 다른 자산하고는 상당히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버블 붕괴가 올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가상화폐 가격은 또 다른 이유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세율을 더 인상할 거다 이런 루머도 돌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진위가 확인된 바는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빼고 보면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최근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저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또 새로운 정부 지출 계획을 내놨죠. 이번에 1조 달러, 가족과 관련된, 그러니까 육아와 관련된 그런 정책을 또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올리겠대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Build Back Better라고, 더 나은 미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 있는 건데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뭘 했고 앞으로 뭐가 남았느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선진국하고 신흥국 사이의 격차가 조금씩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요즘도 뉴스 보면 전 세계 그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번 겨울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선진국은 집단 면역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사를 맞은 사람들,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서로 간에 여행하게 하자, 이런 이제 백신 여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신흥국의 경우에는 상황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계속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면서 이게 기존의 방역 체계로는 이 확산을 잘 막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변이가 이제 남아공, 브라질,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이런 데서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경제가 이게 버텨낼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Build Back Better, 이거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날 발표한 게 인프라였죠. 인프라.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인프라, 도로, 그 다음에 다리, 항만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인프라로 보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서 보게 되면 Build Back Better, 여기서 보면은 인프라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제조업도 있습니다.
이걸 다시 우리가 예전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건데,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인프라 3월 30일 날 인프라 투자 발표하면서는 재원 조달로 뭐 국채 발행도 있겠습니다만, 거기 뭘 넣느냐면 법인세 인상을 넣었죠. 법인세를 뭐 20%, 28%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공장 만들고 제조업을 키우고 그 다음에 도로 항만 이런 걸 만들면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데가 기업이겠죠. 그죠? 기업이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가 돈을 모아서 지출을 하는데 그 혜택을 기업들이 많이 볼 테니까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합시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도 그랬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인세 인상 때문에 기업 투자가 위축될 거고 그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사실 그것보다는 파이가 커지는 거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새로운 투자를 늘리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이슈는 있습니다만 파이가 커지면서 거기에 일부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잠깐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 지난번 인프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양육이에요. 가족과 관련된 양육. 그러니까 워킹맘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아에 대한 교육 지원을 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연방정부에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양육과 관련된 빌드백 베터의 하나의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달러 정도를 하면서 여기는 재원 조달로 뭘 했느냐면 이번에 자본이득세를 올리겠다고 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그걸 양도소득세라고 하죠. 집이나 뭐 주식을 팔 때, 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 때 거기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뭐 공제하는 항목 공제하고 요만큼의 요걸 이제 양도소득이라고 봐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양도소득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그걸 이제 캐피탈 게인스 텍스라고 해서 자본이득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자본이득세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소득에 따라서 0%도 있고요, 10%도 있고 20%도 있고 그래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자본이득에 대해서 20%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자본이득에 대해서 세금 안 내고 뭐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자본이득세가 1년 이내에 사고 팔아가지고 번 거는 그거는 자본이득세로 안 봅니다. 그건 그냥 전부 다 소득세로 넣어버려요. 종합소득으로 그냥 다 넣어버리고 1년 이상 갖고 있다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자본이득세라고 해서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세금을 계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부분 1년 이상 갖고 있었는데 발생한 요 소득에 대해서 이게 지금 0부터 20%인데 이걸 거의 40%까지 올리겠다. 최고 세율을 올리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아니 그러면 그 아이들 육아하고 워킹맘 지원하는 거하고 주식 부동산 가격 올라가서 세금 내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인프라 같은 경우 기업이 혜택을 보니 기업이 돈 내자 뭐 이런 원칙에서 보면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아니 양육하고 하는데 뭐 미국 사회에서 이제 애기들 키우는데 거기에 왜 주식 부동산 세금이 들어가야 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거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양육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지원을 영구화시키자라고 했거든요. 계속하자, 앞으로 계속하자.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은 거 보면 4년 연장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법인세나 근로소득세와 같은 큰 거를 건드리지 않고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한 4년 정도만 이걸로 처리합시다. 그래서 자본이득세가 사실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에 비해서 자본이득세가 저항이 적습니다. 저항이 적어요. 왜냐하면 안 내면 되잖아요. 안 팔면 되거든요. 4년 동안 이걸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뭐 안 팔고 가면 돼요. 그러면 그 4년 후에 양육 프로그램이 이런 식의 지원이 바뀌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자본이득세를 낮출 수도 있으니까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한시적으로 올렸다가 다시 낮췄다가 이러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번 양육 프로그램을 바이든 정부가 단기 프로그램으로 만들면서 단기적인 세수로
충당하자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첫 번째 날은 주가가 꽤 떨어졌죠. 뭐 나스닥도 2%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 날은 다시 그걸 그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세금을 무차별하게 막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나름 이게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세금 인상으로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식의 걱정을 할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득세도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가령 내가 주식을 샀는데 안 팔고 있으면 돼요.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그거는 나의 근로소득, 종합소득 있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시는 분들은 이자, 배당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종합소득 신고할 때 같이 1년 이내에 사고 팔아서 얻은 이득은 같이 신고하게 돼 있고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자본이득세가 40%가 됐대요. 그러면 그 전에 팔거나 아니 나는 그래도 팔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 전에 팔 사람들은 팔아도 돼요. 팔고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가격에 원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가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더 오랫동안 갖고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가혹한 세금 부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남는 게 뭐냐. 지금 이거 나왔는데, 그 지난 3월 달에 2조 달러 경기 부양책 내놓고, 그 다음에 3월 말에는 2조 2,500억 달러 인프라 투자 내놓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또 1조 달러의 가족 돌봄과 양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내놓고, 또 뭐가 남았느냐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세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근로소득세, 개인소득세를 아직까지 안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항이 굉장히 크겠죠. 이건 저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안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Build Back Better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 중에 아직 몇 가지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또 한 가지는 인종평등과 관련된 겁니다. 요게 남아있습니다. 요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의 소득세 최고 세율을 뭐 얼마까지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요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그러면 비례의 원칙에 맞느냐? 그게 좀, 저도 생각을 해보는데, 뭐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걸 말씀드리자면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누가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인종 사이의 갈등이 너무 심한데 미국 사회에서 이 인종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돈을 써서 뭔가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이제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인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돈을 써야 될 텐데 이거 누가 부담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거 기업이 부담할 건 아닌 것 같죠. 기업이 부담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앞에 나왔던 인프라나 양육만 하더라도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좀 단기적이죠. 이거 뭐 5년, 10년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인종평등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건 5년, 10년짜리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게 미국 사회가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뭐 20, 30년씩 걸리는 거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계속 비용 부담이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이거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기업이 부담하고 자산 가격 상승 이런 걸로 부담할 게 아니고 그냥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만 남겨놓은 것이죠. 지금 그런 것들만. 여기다가 아마 소득세, 전반적으로 소득세를 인상하거나,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보통 세율을 인상하고 할 때 우리나라 금액으로 따지면 연봉이 2억 4천만 원 정도, 그 이하로는 잘 안 건드립니다. 그 이상으로 주로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더 좋은, 그러니까 갈등이 적은 미국, 그리고 친환경 미국을 만들면 뭐 모두가 혜택을 받는데 뭐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혜택을 많이 받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거기서 소득세를 좀 더 내서 더 좋은 미국을 만들어 보자,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좀 큽니다. 정치적인 부담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냅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지금 벌써 이제 2개나 해놨는데 아직 그 의회 통과가 안 돼 있는 거죠. 여기다 또 내놓고 또 할 것 같지는 않고 요거는 좀 이따가 요거 좀 의회에서 좀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해요. 세금이라는 세금, 거기다 소득세, 개인 소득세 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다가 이제 이게 아주 뚜렷한 건 아니거든요. 인종평등과 관련된 정책이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근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뭐 클린 에너지 이런 거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올해 1월, 2월 초 고점을 찍더니 지금 훅 떨어졌죠. 뭐 30%, 50% 떨어진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클린 에너지와 관련되거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게 이유는 그거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그걸 할 거라고. 근데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제일 먼저 그걸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그걸 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 했죠. 그리고 물론 뭐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어떤 구호가 친환경이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시에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미국 내에서 그렇게 가장 강력한 구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것부터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친환경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제일 먼저 나올 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실망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일의 우선순위를 보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친환경은 그랬죠. 친환경은 뭐 지난주에 있었던 그 기후변화에 대한 정상회담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보다 중국이 글로벌하게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훨씬 더 에너지, 그러니까 지구 환경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환경을 걱정을 많이 하는 환경에 투자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쓰는 나라로 인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방에 탁 엎을 거야. 어마어마한 투자를 내놔가지고. 근데 사실 이 친환경과 관련된 투자를 하게 되면 중국의 기술 수준이나 미국의 기술 수준이 차이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친환경 영역에서는 중국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친환경 쪽으로 돈을 써버리게 되면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중국으로 나간다고 봐야 돼요. 이 때문에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돈 빨리 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선을 좀 그어놓고 자기들이 돈 쓰는 거는 동맹 안에서만 돌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돈을 쓰는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캐나다, 호주한테서 사주면서 중국이 이제 캐나다, 호주를 자원을 막 수입하다가 캐나다, 호주가 미국에 너무 가깝게 지내니까 이제 자원 수입하는 걸 좀 규제를 하면서 캐나다, 호주 경제가 좀 어려워졌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호주, 캐나다를 자기 동맹으로 확실히 끌어들이는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은 좀 늦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선을 끊고 동맹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난 다음에 그때 써야지 친환경도 중국으로 돈이 넘어가는 게 최소화될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아마 무슨 조치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부양을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첫 100일 동안에 뭐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반도체를 포함해서 몇몇 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갖고 와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지시를 내려놨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뭐 조만간에 이제 보고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보고서에 따라서 어디다가 또 어떻게 투자를 할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친환경 쪽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인종평등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주식시장에서 개인 소득세율의 인상으로 나가긴 하겠지만 사실 예전부터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래서 원래주라고. 더 이제 그 사회에 대해서 그 사회에 대해서 돈이 많고 부유하고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해주는 게 사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후변화나 이런 인종평등과 관련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원래주라는 원칙에 따라서 소득세율, 최고 소득세율 인상하고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돼요. 말이 안 되고 막 무지막지하게 세금 인상하고 지금 미국 재정이 큰일 났어요. 세금 막 올려야 돼요. 이러면 주식시장도 충격을 심하게 받을 건데 그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별로 이제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별로 주식시장에 타격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 입장에서 이거 친환경 이거 언제 나오는 거야? 이거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시장 맨날 그랬는데 언제 나오는 거야 기대하고 있는데 요건 아마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흥국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IMF가 매년 10월에 내년 경제 전망을 내놔요. 뭐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라고 해가지고 WEO라고 약칭으로 부르죠. 내놓는데 올해 그러고 나서 1월달, 4월달에 이 경제 전망을 수정을 합니다. 10월달에 했던 내년 가령 2020년 10월달에 2021년 전망을 했죠. 2021년 1월, 4월에 수정 전망을 내놓는데 이 수정 전망을 하면서 신흥국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원래 이 팬데믹이 없었을 때 2019년 4분기 GDP에서 100이라고 보면 여기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봤어요. 여기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푹 떨어졌죠. 푹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GDP가 다시 돌아옵니다. 내년 말쯤 되면 원래 예상했던 것만큼 GDP가 성장을 해요. 중국도 원래 예상 이렇게 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푹 떨어졌겠죠?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내년 거의 올해 정도에 올라와요. 근데 신흥국은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푹 떨어지더니 이까지 못 올라오고 이런 격차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걸 아웃풋 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웃풋 갭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래도 이 한 번의 충격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만큼 비어버린 것이죠. 이만큼 비어버리고 그러고 나면 여기서 이제 투자가 안 되고 여기서 실업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의 소득이 그만큼 줄어버리고 투자도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최종 수요라고 이야기하는 투자와 소비가 이만큼 그냥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경제를 구성하는 이 정도에서 한 나라 경제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이 툭 하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이게 경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럼 기업 부실의 문제라든가 이게 소득의 양극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걸 이제 아웃풋 갭이라고 하는데 이 아웃풋 갭이 메꿔지지 않고 계속 간다는 미국과 중국은 아웃풋 갭이 메꿔지고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큰 문제는 없는데 신흥국의 경우에는 이 아웃풋 갭이 유지가 되면 결국은 나중에 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지고 그다음에 성장률이 훅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는 저는 이걸 비행기에서 스톨 스피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속이라고 부르는데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날아가려고 그러면 양력이라는 걸 받아줘야 되죠. 양력을 받으려고 그러면 비행기 동체가 날개도 있고 이렇게 양력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속력이 돼야 되죠. 비행기가 어느 정도 속도로 날아가야지만 이 양력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가 어느 속도가 떨어져서 어느 속도 밑으로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양력을 못 받아서 비행기가 그냥 추락을 해버리는 거죠. 요걸 이제 스톨 스피드 실속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경제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속도로 성장을 하면 경제가 이제 갑자기 추락을 해서 경제 위기로 가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신흥국처럼 이 성장의 속도가 이렇게 가던 비행기가 신흥국 경제가 속도가 확 떨어져 가지고 다시 예전 속도로 올라가지 못하면 그러면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고 부르고 이걸 하드 랜딩이라고 부르는데 신흥국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속도가 훅 떨어지면 갑작스럽게 하드 랜딩 할 수 있는 실속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신흥국의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